업황이 바닥은 찍었으니까 네. 하반기부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좀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반도체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제 심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AI 반도체가 모든 이슈를 다 테크 이슈를 다 선점을 했지만 내년에는 이제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또 새로운 사이클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제 자동차의 컴퓨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와 AI 혁명과 모빌리티 혁명의 중첩, 그게 이제 내년에 저는 키워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매끈하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 흐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연 대장주는 네. 미국의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뭐 사실 AI 반도체로 하지만 네. AI 반도체가 만약에 100이라는 시장이라고 하면요. 올해 AI 반도체 시장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정치가. 그러면 그 중에 90%는 엔비디아예요. 90%요? 네.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칩하고 H100이라는 칩이 90%고요. 네. 나머지 한 10%가 이제 AMD하고 기타 등등인데 그런 것들도 양산품은 아니고 거의 뭐 약간 연구소의 샘플용 뭐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되고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세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그거하고 맞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네,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대장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고요. 그런데 뭐 밸류에이션으로 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아요. 네. 그런데 EPS 증가 속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HBM 쪽이랑 연관이 돼서 아까 한미반도체를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한미반도체도 엄청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좋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밸류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는 이제 모멘텀의 영역이고.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확실한 성장이 있는 산업이 어디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만 놓고 보면요. 이게 향후 5년 동안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50%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300억 달러잖아요. 와. 그럼 연평균 성장하면 5년 뒤에는 1,500억 달러가 넘어요, 시장이. 5년 동안 50%예요? 네. 와. 매년. 그러면 네. 이게 1,500억 달러면요. 디램하고 낸드를 합친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그 AI 반도체에서 HBM이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와. HBM 시장을 놓고 보면요. 원래 HBM 처음 올 초에 나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추정치 계속 상향 조정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처음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5년 동안 40% 정도로 추정을 했었어요. 더 높아졌네요. 네. 그러다가 60%대로 높여졌다가 그 CTE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89%까지 이야기를 했었다가 네. 최근은 100% 넘게. 네. 그러면 5년 동안 100%면 매년 2배 성장하는데 얼마나 시장이 커지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와, 이거 네. 50%면은 전기차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네. 성장률로 보면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HBM 쪽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좀 대장주 네. 아니면 탑픽이라고 네. 꼽을 수 있으면 몇 개 기업 정도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혜 업체는 두 개예요. 네.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한 수혜 업체고요. 네. 이제 간접적으로 수혜 보는 회사들은 꽤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AI 반도체의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HBM을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네. 그게 HBM3라는 4세대 제품이고요.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HBM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 자체가 제일 중요한 기술을 두 개를 꼽는다 그러면 웨이퍼에 구멍을 뚫는 TSV, 네. 실리콘 스루비아라고 하는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칩끼리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이 거의 종이 이것처럼 나풀나풀해요. 이거를 딱 깔끔하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TSV 쪽으로 하는 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글로벌 업체가 합니다. 그리고 뭐 CMP 그런 그 화기계적 연마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주로 하는데
요 본딩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또 이게 HBM을 그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SK지만 네네. 삼성전자도 하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지금 제가 HBM3라는 4세대 제품이 최고 하이엔드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삼성이 못해요. 아, 그건 또 못해요. 네. 삼성은 HBM2E라는 3세대 제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 4세대 제품을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음. 삼성이 이제 경견 사장, DS 부문장이 9월에 양산하겠다, HBM3를. 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 9월이 되게 중요한 바로 보름 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네. 이 양산품이 삼성 브랜드를 달고 나올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삼성이 HBM3뿐만 아니라 TSMC의 코어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2.5D 구조를 네. 이원화하겠다. 그게 이제 삼성은 iCube라고 합니다. 이 네. 코어스 기술을 자기들의 네이밍은 요걸 가지고 AMD 칩을 턴키로 수주받았다. 네. 그러니까 TSMC는 HBM을 하진 않잖아요. 음. 근데 그 삼성은 HBM하고 그 요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같이 일괄로 해서 턴키로 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HBM3를 양산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HBM3도 양산 못하는데 iCube를 어떻게 양산을 하겠냐라는 거겠죠. 네. AI 혁명 쪽에서 또 삼성전자가 그 HBM 쪽에서 정말 그 공언한 대로 네. 이르게 되면은 또 주가의 반등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은 우리가 AI 반도체라 그러면 HBM만 보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갑자기 AI 반도체 수혜주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 오. 붙어 있는 SCM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칩리스 생태계 쪽, IP 생태계 쪽하고 오사 쪽하고 다 좋아지죠. 네.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잘 올라가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나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AI 업체로서 보면 테슬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업체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업체로 보면 약간 밸류가 과도하다고 보이는 거죠. 관점은 어디다 두느냐에 맞습니다. 따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테슬라가 이야기한 도조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AI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AI가 바디를 구성하는 때가 오잖아요. 네. 결국 서비스를 붙이고 바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할 회사가 누구냐? 저는 테슬라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그냥 소환시켜서 잠시 어디에 머무르는 건데, 그게 몸이 생긴다라는 거는, 디바이스. 그렇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봇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맞아요. AI의 바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구현할 거냐. 이게 이제 향후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텔의 파워 비아라는 기술이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네. 이거 이후에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인텔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TSMC는 이 기술 적용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선단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EUV라는 공정 도입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죠. 기존에는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의 핀 패치라는 구조를 쓰고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삼성이 3나노부터 게이트 올라운드라는 공정을 도입했죠. 네. 이번에 퀄컴이 스냅드래곤을 이제 요 3나노 GAA 공정으로 의뢰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요 기술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진짜 삼성이 3나노 GAA를 잘하게 되면 선단 공정에서 진짜 TSMC한테 한판 어떤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요 다음에 버전의 기술이 지금 이야기하는 파워 비아예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상대적으로 선단 공정에서는 되게 뒤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TSMC하고 삼성에 비해서. 왜냐하면 삼성이나 TSMC는 지금 4나노, 3나노까지 왔잖아요. 근데 인텔은 지금 10나노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네. 조만간 이제 인텔 4라는 공정을, 인텔 4는 4나노 같은 7나노라고 해서 인텔 4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7나노예요. 근데 이제 7나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삼성하고 TSMC는 3나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선단 공정에서 뒤쳐졌으니까 인텔이 드라이브를 거는 기술이 파워 비아라는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워 비아라는 기술이 뭐냐면 이게 BSPDN이라는 기술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BSPDN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인텔이 명명한 게 파워 비아인데, 그러니까 BSPDN은 뭐냐?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반도체 칩이 하나 이렇게 네모난 칩이 하나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위쪽에만 회로를 다 올렸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트랜지스터, 그리고 시그널부, 그리고 파워부를 다 올렸는데 요게 선단 공정이 계속 될수록 요 시그널부하고 파워부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선단 공정 기술을 저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이렇게 그 전선 케이블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단 공정이 좀 쉽지 않은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덜 중요한 부분인 파워부를 네. 요 칩의 아랫부분에 배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칩을 기존에는 한 면만 쓰다가 양면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 파워부를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그러면 위에하고 아래쪽에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SV를 뚫습니다. 네. 그래서 위하고 아래쪽에 통하게. 그러니까 칩을 양면으로 쓰는 거죠. 그게 파워 비아라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회로의 면적을 15% 가량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회로 배선 길이를 9% 이상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인텔이 요거를 내년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벌써 그 정도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차세대 칩인 메테오 레이크에 저전력 코어가 이제 그 스카이 블루 크릭이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적용했는데 요거는 양산품은 아니고 그냥 자기들 R&D용으로 만들어 본 거고요. 요게 이제 본격 적용되는 건 2나노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TSMC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2026년에 계획이 돼 있어요. 파워비아 쪽은. 예. 그래서 인텔이 이쪽은 좀 우리가 드라이버를 걸어보겠다. 왜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나 이런 쪽은 늦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네. 이 파워비아 BSPDN 기술이 네. 이제 좀 더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네. 좀 수혜를 얻는 기업은 네.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놀랍게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봐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구멍 뚫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TSV죠. 네. 네. 그리고 칩을 또 얇게 갈아야겠죠. 그리고 거기 그 구멍에다 구리를 채워서 또 CMP 가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기존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업체가 그대로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한미 반도체 EO 테크닉스. 네. 그리고 CMP 쪽에서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데 국내 업체들은 사실 실질적인 수혜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관련주로 해서 엮여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CMP 장비를 하는 K시텍. 네. 그리고 요 K시텍이 장비를 하고 또 소재도 합니다. CMP 슬러리라는 일종의 치약 같은 거거든요. 액체에다가 알갱이 작은 거 해서 이렇게 싹 문지르는 건데 네. 그 CMP 슬러리 하는 회사는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ARM이 네. 이게 그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이 뭐 인수한다, 네네. 뭐 소프트뱅크가 판다 뭐 이런 네네.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이슈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매각을 하려고 저기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75% 지분 가지고 있고 손정희 회장이 만든 비전 펀드가 25% 가지고 있는데 네. 요걸 이제 지금 그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비전 펀드도 그렇고 지금 현금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음의 지분을 팔려고 했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음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점 사업자라서. 독점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승인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퀄컴도 암 인수하려고 계약금까지 줬다가 승인 못 받아서 계약금 떼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맞아요, 인수하려고 엔비디아. 네, 하다가 계약금 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소프트뱅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당국에서 각국 당국에서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떼인 거예요?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안 주죠. 계약금이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상장으로 선회한 거고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분을 삼성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그 프리 IPO에서 뭐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ARM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독점적 지위는 네, 뭐 상장을 만약에 한다 네. 봤을 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저전력 설계 쪽 칩은 ARM의 아키텍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미국이 ARM에다가 압박을 가해서 중국한테 그 아키텍처 제공 못하도록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ARM 차이나, 그러니까 ARM의 중국 지사가 반란을 일으켰죠. 중국 정부가 이제 이렇게 사주를 해서. 그래요? 네. 그런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선단공정 그걸 보복을 한 거죠. 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ARM의 아키텍처를 위협할 만한 건 없는데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리스크5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RISC5라는 기술이고, 네. 요거는 이제 싸이5라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인데 일종의 약간 리눅스처럼 오픈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ARM 아키텍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데 약간 오픈 소스처럼 쓰이는 건데 와. 요거를 사실 싸이5라는 회사의 지분을 SK 하이닉스가 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9%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야 대단해요. 그리고 중국도 리스크5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ARM의 이거 무기화 전략을 겪었기 때문에 리스크5 쪽으로 되게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리스크5를 또 약간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반도체 설계 쪽에서 거의 최고 권위자인 짐 켈러. 네. 지금 메모리를 보면 중국 쪽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맞아요. 기술 개발하다가 이게 이제 중국 말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혁신들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반도체 쪽에서도. 그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AI 이런 혁명과 함께 그걸 어딘가에 심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또 로봇이 아닌가 싶은데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좀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결국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 세계적인 역병이 불었고 결국 그 AI 혁명이 불었고 사람의 몸값이 점점 귀해지고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거를 결국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업들도 이걸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계속해서 어떤 완전 고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만큼 이게 사람의 몸값은 계속 귀해지는 거고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자동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치 우리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 이후로 컨베이어 벨트 투자를 붐이 일었던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로봇이라는 게 아주 정해진 일만 하죠. 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딱 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들만 하는데 이게 결국 AI라는 게 더해질 때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인데 뭐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테슬라가 하는 그런 AI 로봇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임팩트를 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로봇 산업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AI 산업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한테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는 게 그 LLM이라고 해서 지금 챗GPT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한테 언어를 가르치는 거는 우리의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이제 우리 LL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 로봇한테 로봇용 AI한테 사람의 운동 지능을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네. 거기서 또 엄청난 난제들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네. 그런 엄청난 AI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AI는 자기는 바디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AI한테 말은 가르칠 수 있는데 AI한테 사람의 어떤 모든 감각이나 인지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얘는 바디가 없으니까. 근데 로봇에 적용이 된 순간 자기는 바디라는 게 손발이라는 게 있고 촉각이라는 게 그것도 생기고 인지하겠네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디가 없을 때는 그게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선풍기 바람 쐬면서 여기 시원해지고 여기 잔털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로봇한테 가르치는 거죠. 맞네요. 예.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AI 자체도 고도화되고 로봇도 고도화돼요. 그러면 그 국내에서 네. 로봇 관련해서 조금 탑픽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시장에서 인정하는 거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아. 삼성이 이제 지분 투자도 했고 네. 그리고 시장에서 대장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네. 밸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러면 로봇에 대한 이제 또 한 번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네. 이슈성이 될 때마다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뉴로메카 뉴로메카. 뭐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그 뉴로메카는 그래도 네. 실적이 찍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대장은 로봇 SPG도 실적은 찍히는데 네.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감속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정하는 거랑 이제 실제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네. 그러면 그 실적이 앞으로도 좀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아. 협동 로봇들이 점점 이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자율주행차도 로봇이에요. 네. 인지 판단 제어라는 그 어떤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UAM도 로봇이죠. 네. 네.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 다음에 네. 또 뉴스에 나오는 게 그 두산 로보틱스가 네. 그 코스피 네. 입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네.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중공업 큰 중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다 그런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현대차도 가면 자동차 공장에 다 큰 어떤 그 산업용 로봇들이 다 이미 제조하고 있었던 것들이고, 예전에는 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빅데이터를 취합하고 이거를 고도화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창고에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와 모델, 네. 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이렇게 고도화되지 못했던 거는 컴퓨팅 파워가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AI에서 암흑기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게 상당 부분 해결이 된 거죠. 두산 로보틱스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 있죠. 아. 사실은 그 단순히 어떤 그 로봇 기술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 제조에 대한 그 정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또 적용해본 회사. 네. 그 이영수 대표님 네. 그 IT의 신 채널에 가면 네. 반도체, AI, 로봇 이런 네. 것들을 계속 올려주시잖아요. 네. 이 세 개 섹터 외에 네. 또 이렇게 미래의 성장성을 높게 보시는 그런 네. 섹터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AI 쪽 섹터 말고는 뭐 딱히 없는데, 조만간 이제 다가올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로봇하고 그리고 UAM하고 그리고 이제 6G 통신이죠. 네, 저궤도 위성, 우주항공. 이게 사실 뭐 저궤도 위성 그 우주항공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방산 기술이기도 하고, 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뒤에 봐도 되는 거고,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급속하게 혁신이 일어나는 건 AI 쪽이니까 AI를 열심히 보고 있죠. 네. 아무 쌀이잖아요. 아무 안 들어간 데가 없죠. 그렇죠. 제가 AI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반도체 때문에. 네. 근데 AI를 모르면 지금 반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사실 가을에 좀 반등이 세게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억이라는 금액을 한다 그러면 한두 달 안에 살 것 같아요. 분할 매수해서. 한두 달. 네. 그럼 60일. 네. 만약 60일이라고 하면 60일 1억을 60일로 나눠서 네. 매일 사는 건가요, 그냥? 한 뭐 주가 거래일로 보면 한 40일 동안 40일. 나눠서, 네. 근데 뭐 매일 250만 원치 사진 않을 것 같고, 어떤 날은 1000만 원 사고 어떤 날은 100만 원 사고, 그런 네. 식으로. 파란 날만 많이 사겠죠. 근데 40일 동안 매일 사는 거는 맞는 거죠? 거의 매일 사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하루 확 사고 네. 또 지나서 몇 프로 떨어지면 확 사고. 시장이 그날 뭐 코스닥이 3% 빠지는 그런 날은 많이 사겠죠. 네. 네. 근데 또 막 2% 3% 급등하는 날은 안 사겠죠.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네. 날을 나눠서 네. 이제 사신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올해 처음부터 이제 매달 나오니까 이제 뭐 쭉 이제 제 영상들을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상반기는 그 어떤 금융 장세였고 하반기부터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기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꾸니오가 이야기한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건데, 계절이 바뀔 때는 비가 한번 내리잖아요. 네. 네. 딱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제가 최근에 나온 영상 중에 이렇게 제일 그래도 멘트를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겁먹기보다는 좀 더 약간 공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겁에 질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대중들하고 반대로 가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왔어요. 그 이영수 네. 대표님께서 작년 말에 나오셔서 네. 바닥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때 샀으면 뭐 네. 삼성전자 지금은 좀 떨어졌다 해도 그래도 네. 한 몇십 프로 그렇죠.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못 샀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이제 삼성전자는 네. 약간 현금 가지고 있느니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삼성을 못 파는 날은 없거든요. 네. 거래량이 없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느니 삼성 가지고 있고 오히려 약간 우리 채널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 소부장 관련 업체들 집중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봐라. 네. 그리고 그렇다고 또 한 번에 뭐 사는 게 아니라 분할매수 하면 충분히 리스크를 시간을 녹일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철저히 후공정 사이클이에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사이클이고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굉장히 큰데요. 이게 확장되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AI 반도체 수혜가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갈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AI 반도체의 수혜가 HBM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 쪽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에 또 나와서 한 번에 다 풀면 안 되니까. 네.